메이 같은 소녀에게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런 기분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영혼들과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녀는 미친 여자로 알려지며 자랐어요. 아무도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녀를 과거로 보내는 마술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바로 그곳이죠. 거기에 있어요. 그녀는 100년도 더전이 유명하고 잘생긴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약혼자, 이 시대 최고의 유명한 의사를 먼저 만나야 할 겁니다. 그 시대 최고의 의사죠. 로맨틱하고 흥미진진하며 코믹한 메이지 도쿄 연가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시다. 메이 아야즈키는 방과 후 동료들 뒤에서 도쿄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동료들 뒤에서 말이죠. 그녀는 예전에 그들처럼 많이 웃곤 했습니다. 멀리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쾌활했고 친구들이 있었던 5번째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허공에 떠있는 구체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앞에서 그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친구들은 그것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동료들보다 몇 발자국 뒤처져 걸어가던 그녀에게 무리에서 한 소녀가 다가와 방과 후에 함께 놀자고 초대했습니다. 다른 소녀들의 반응을 보아 메이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녀들은 재빨리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메이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고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휴대폰 음악을 틀어서 그 소리를 차단했다. 그녀는 계속 걸어서 마스모토 지구에 들어섰다. 거기서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그녀는 열광적인 마술사의 공연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그는 그들에게 크고 수수께끼 같은 상자를 보여주며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간 누구든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이 앞에 나타나 그녀에게 기회를 제안하며 그는 손짓했고 마침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상자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에 휩쓸린 메이는 평소였다면 자신이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알았다. 후회하기보다는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다. 한편 마술사는 셋부터 거꾸로 세기 시작했고 숫자 하나를 말하는 순간 그녀는 아무데도 없는 곳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휴대폰은 갑자기 꺼졌다. 휴대폰을 켜려고 애쓰는 사이 그녀는 마차에 치일 뻔했다. 마차는 급히 멈춰 섰고 문이 열리며 이상한 옷을 입은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옷차림은 낯설었다. 그는 붉은색의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오가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가 다쳤을까 봐 걱정하며 달려와 살펴보았다.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그녀를 덮고 있던 이상한 물건을 집으려 했다. 그녀의 귀라고 했고 헤드폰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어린 남자가 마차에서 내려 그의 지인이 마차에 올라타 여행을 계속하도록 재촉했습니다. 붉은 머리 남자는 메이의 옷차림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옷차림을 분석해보니 혁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소년이 그를 재촉했고 메이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메이는 당황해서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준소는 야생개들에게 공격당하고 싶지 않으면 따라오라고 고집했습니다. 개들에게 자신의 집이 얼마 멀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집 위치를 설명하려던 그녀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차에 함께 올라타 처음으로 마차를 타는 경험에 몰입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이죠. 그러자 오가이가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한참 동안 이름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 전에 오가이는 자신을 린타로 모리라고 소개하며 군의관으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관이라고요? 그런 다음 그는 그녀 옆에 앉은 소년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소년은 히시다 슌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일본 미술계의 귀여움을 받는 미술 학생이라고 합니다. 차례가 되자 메이는 잠시 멈췄다. 그때 누군가 메이의 이름을 속삭였고 메이는 그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오가이는 메이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활짝 웃었다.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며 메이는 밖을 내다보았고 그들이 근처 마을에 도착했음을 알았다. 잠시 후 저택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선 메이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그들이 연회장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오가이는 메이에게 그 축제가 외무 대신 가오루 이노우에가 주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 2세가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메이는 그들에게 어디냐고 물었고 주소는 그곳이 롱메이칸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는 롱메이칸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위아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가이에게 메이를 행사에 데려온 것이 적절한 일인지, 특히 그녀가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니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차려입은 다른 여자들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메이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오가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마음껏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를 작은 다람쥐라고 부르자 메이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즐겨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웨이터가 구운 쇠고기 접시를 들고 지나가자 그녀는 더욱 솔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쫓았어요. 가는 길에 춤추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결국 웨이터를 밀었고 그가 들고 있던 소중한 소고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그들에게 던져진 접시는 붉은색 짧은 머리에 어깨에는 토끼를 올려놓은 소년에게 잡혔어요. 그 소년은 접시가 자기에게 오기 전에 누가 먼저 만졌는지 몰라서 소리쳤어요. 그는 그릇을 던졌지만 또 다른 잘생긴 남자에게 잡혔고 결국 붉은 머리 소년의 이름이 쿄카 이즘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어요. 쿄카는 세균 공포증이 있었고 그의 연극으로 유명했어요. 토지로는 메이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자신과 춤을 추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춤을 추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 무리로부터 많은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와 춤을 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메이는 소고기 냄새를 따라가다가 교코의 어깨에 토끼를 발견했다며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코의 어깨에 토끼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토는 유령을 본 것이 아닌가 위아해했습니다. 유령 이야기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을 도쿄 제국대학 영문학 교수인 헤론 레프카디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의 일본식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쿠모 코이즈미라는 이름의 인메이는 묘한 감흥을 느꼈고 그가 귀엽는 호이치 이야기의 저자와 동일인물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의 유명한 호러 민담이었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로스트 비프를 들고 있던 남자는 일본 민담 애호가였는데 코이즈미에게 오토지로 카와카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춤을 추게 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모든 일의 원흉인 마술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재빨리 그에게 달려갔고 그는 기뻐하며 한동안 그녀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그는 기뻤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술을 할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현재의 일본에서 역사적인 메이지 시대로 단순히 그녀를 이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지 시대로 그들은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고는 여우로 변신하여 파티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우는 마침내 칼을 차고 진지한 표정을 한 사람 근처에 착지했습니다. 영혼을 볼 수 있었죠. 그는 경시청 초자연 담당부의 후지타 고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초자연 담당부요. 그는 여우를 뵈려고 했지만 메이가 간발의 차로 뛰어들어 막았습니다. 그 칼날이 그녀의 현재로 돌아갈 유일한 희망을 끊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유령을 볼 수 있는 타마요리냐고 물었습니다. 귀신을. 그때 오가이가 개입하여 그녀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후지타는 오가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으며 그를 육군 군의관 1등 오가이 모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가이 모리님.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오가이 위 이름을 완전히 들었습니다. 오가이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며 그 앞에 소녀를 자신의 약혼녀라고 선언하며 후지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약혼녀라고 선언했습니다. 당황한 메이를 허리에 감싸 안은 채 오가이는 그녀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메이는 전날 밤 일어났던 일들을 꿈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차림을 보고 발코니로 나가서 후지타가 자신과의 결혼이라는 오가이의 생각에 반대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후지타가 오가이의 결혼 제안에 반대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코이즈미가 그녀의 옷차림을 보며 멋진 패션이라고 감탄하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엉뚱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무심결에 두 사람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오가이가 재빨리 그녀를 자신의 마차에 태우고 슌소와 함께 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방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추억 여행 후 메이는 자신이 정말로 시간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슌소의 방으로 달려가 그의 그림 작업을 방해하며 그들에게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미 그녀의 무례함에 짜증이 난 그는 그녀가 들은 소리는 정오의 대포 소리, 공포를 떨쳐내려 애쓰던 그녀는 방을 둘러보다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을 발견하고는 감상하러 달려갔다. 그러다 중앙이 비어있는 그림 하나를 발견하고는 슌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것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갑자기 오가이가 나타났고 그의 하녀 후미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메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서둘러 그녀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여전히 그녀를 작은 다람쥐라고 부르며 그것은 전날 밤 그녀의 겁먹은 행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부모님이나 고향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신이 시간여행을 했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그에게 알리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오가이가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 편히 있으라고 말했다. 순소도 거절하지 않았다. 자신도 어녀 사는 신세였으니까. 그녀는 즉시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능한 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러자 오가이는 매력적으로 그녀에게 기억이 돌아와도 언제든지 있어도 좋다고 말했다. 영원히. 어쨌든 그녀는 그의 약혼녀니까. 그가 그녀에게 손을 뻗자 그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자 그녀는 얼굴이 확 붉어졌다. 머리에. 그러고는 그녀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그의 저택에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녀는 그러고는 부끄러워하며 스키야키를 먹고 싶다고 요청했다. 준소는 그녀의 요청이 뻔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비싼 음식이 필요 없다며 380엔짜리 스키야키 한 그릇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자신이 살던 시대의 화폐 가치 하락을 잊은 채 그 남자들은 그 금액에 충격을 받았고 준소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사고 싶은지 물었다. 그걸로 해결해. 오가이는 그녀가 엄청 부유한 집안의 딸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전통 의상을 입어보려 했지만 어려움을 느꼈다. 방문 앞에서 그녀는 헝겊으로 바닥을 청소하는 하녀를 보았다.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그녀는 하녀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저택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했다. 당시에는 걸레나 진공청소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후미는 그녀의 옷을 도와 외출 준비를 마쳤다. 스키야키 집으로 가는 길에 메이는 오가이를 보며 그녀가 진짜 모리 오가이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식당에서 그녀는 스스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녀가 맛을 음미하자 순소는 그녀가 소고기에 대한 사랑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놀렸다. 소고기 말이야. 그러자 오가이가 끼어들어 그녀의 행동이 자신이 순소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순소를 처음 만났던 때 말이야. 약 1년 전 저녁 6시였다. 그는 목욕을 하러 갔는데 욕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열고 순소가 검은 고양이를 감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소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수첩에 그림을 그리는 기이한 행동을 했다. 오가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순소가 스케치한 그림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를 자신의 저택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가이가 메이에게 고양이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메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순소의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을 꺼리지 않겠냐고 물으며 순소의 미술 전시회가 곧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메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돕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오가이는 그녀의 능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마요리로서의 그녀의 능력이 말입니다. 그녀는 그 단어를 두 번째로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오가이는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드물고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라고요. 과거에는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드물고 매우 귀중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보다 많이. 그는 그들이 계속 먹기를 재촉했다. 그들이 소고기를 입에 가득 넣고 있는 동안 메이는 깨달았다. 그녀가 본 그림에 빠진 부분이 검은 고양이였다는 것을. 그녀의 직감에 칭찬을 받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졌다. 그것을 오가이는 그녀가 타마요리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녀가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관찰했다. 목소리들을. 그녀는 귀를 막았고 오가이는 그녀의 표정만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는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날 밤 늦게 메이는 발코니에서 달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슌소가 메이를 불러 오오가이가 전에 했던 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처럼 눈치 없는 사람이 다마요리가 될 리 없다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메이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즉시 마술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건물 밖 들판으로 달려갔고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변덕스러운 그 남자는 메이가 자신을 원래 시대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자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할 수는 있지만 그녀의 소원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말이죠. 그러려면 보름달이 떠야 하는데 한 달이나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남은 기간 동안 자신답게 지내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오오카이를 떠올리며 자신이 다마요리로서 힘이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워하거나 미움받지 않고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미움받지 않고 말이죠. 슌소의 방으로 돌아온 메이는 들어가 그가 미완성된 작품을 버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작업을 말이죠. 그녀는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을 돕겠다고 맹세하며 자신이 그 고양이가 다마요리. 그녀는 그의 방 밖에서 평소처럼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청소하는 후미를 발견했고 그때 오오카이가 다가왔다. 그녀는 그에게 걸레를 만들 헝겊과 막대기를 더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물에 하나를 적셔 후미에게 사용법을 보여주며 후미가 평소에 하던 방식보다 쉽다고 말했다. 후미는 그 새로운 방법의 유용함에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청소를 시작했다. 후미는 그 새로운 방법의 유용함에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했다. 메이의 결의를 본 오오카이는 미소 지으며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어두운 바람 부는 밤, 거센 바람이 방 안의 모든 유리를 깨뜨렸다. 마침 그 방에 있던 후지타는 코이즈미와 함께 칼을 뽑아들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영혼을 쳐라. 심오한 작가는 그의 지인의 칼에 비친 영혼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를 재빨리 멈추었는데 그 지인의 이름은 제인이었다. 그의 지인의 칼에 비친 영혼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이름이 제인임을 알고 재빨리 그를 멈췄다. 다음 날 아침, 오가이 저택에서 그들은 차와 밥 그리고 단팥빵으로 아침을 먹었다. 이상한 조합에 메이와 슌소는 어리둥절했다. 그러자 오가이는 자신의 차를 단팥빵에 부어 섞은 뒤 자신이 만든 괴상한 음식을 각자에게 한 숟갈씩 건네주며 미소 지었다. 그가 만든 괴상한 음식을 각자에게 한 숟갈씩 건네주며 미소 지었다. 메이와 슌소는 거리를 두리번거리며 검은 고양이를 찾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가스오붓이라고 말했다. 후미에게서 빌린 거야. 고양이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걸로 고양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어. 그러자 준소는 낮에 유령 고양이를 찾는 이유를 물었어. 저녁부터 새벽까지, 즉 어두운 시간에만 영혼이 나타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 어두운 시간이라고 불리는 시간 말이야. 그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코이즈미는 교카에게 제인이라는 영혼을 만나는 것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했어. 제인이라는 영혼을 만나는 것 말이야. 그들은 갑자기 메이와 준소를 만났고 서로 인사를 나눴어. 메이는 며칠 전 교카의 어깨에 있던 토끼에 대해 물었고 그러자 그는 그녀도 자신처럼 타마요리라는 것을 기억했어. 순간 그는 그녀도 영을 볼 수 있으니 고이즈미에게 자신의 걱정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영들을. 즉시 키 크고 활동적인 남자가 그녀에게 달라붙어 도움을 요청했다. 저택으로 돌아와 고이즈미는 오가이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자신의 제인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릴 적에 유령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항상 외로웠다. 하지만 제인은 그에게 벗이 되어 주었고 그들은 남매처럼 가까웠다. 남매처럼 어느 날 다락방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중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면 겁에 질릴까봐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일축했어. 그런데 마침내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얼굴이 없었어. 그래서 그는 겁에 질려 바닥에 쓰러졌지. 그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사라졌어.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며칠 후 눈 하나를 잃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귀신을 볼 수 없었지. 그는 그날 자신의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붉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샹들리에가 떨어져 그를 칠 뻔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후지타가 그를 도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인인 것을 알고 후지타를 멈췄습니다. 이 일로 고이즈미는 제인이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죽는다 해도 그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가이는 약혼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메이는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가이를 미소짓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손님이 있을 것이니 순소에게 그녀와 함께 가라고 알렸습니다. 직접 갈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은 저택을 나와 고이즈미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방을 보여주며 순찰을 돌고 있을 후지타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곳을 방에서 준소는 큰 침대를 메이에게 양보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메이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도 그녀 옆에 앉으며 오가이가 자신을 약혼녀라고 부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것에 대해 그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을 스케치하고 있어. 그의 그림은 무서워 보였어. 그래서 메이는 유령이 그의 그림보다 훨씬 온순하게 생겼다고 지적했어. 그녀는 그에게서 잉크를 가져와 영물을 그려보려고 했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았어.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그림을 수정했어. 그러면서 그는 그녀가 영혼들을 볼 수 있다니 운이 좋다며 자신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똑같이 만약 자기가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모든 영혼들을 스케치했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는 그가 유령 애완동물을 찾아주겠다고 자원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했어. 메이가 빨리 잠이 들었기에 한참 동안 혼잣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메이를 의자에 눕히고 가까이 앉았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뺨에 스치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위에 떠있는 유령을 보았습니다. 즉시 비명을 질렀고 코이즈미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제인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유령이 날아간 공중을 가리키자 후지타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뛰어들어와 메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제인의 기척을 감지하고 검으로 그녀를 처치할 준비를 했습니다. 방의 불이 꺼졌지만 그것은 검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에 그가 요괴를 끝내려 칼을 휘두르자 메이가 그를 막으며 간청했습니다. 멈춰달라고. 제인이 울고 있다며 그의 칼에 비친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칼에 곧바로 코이즈미는 조급해져 제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유리 제품들이 동시에 깨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방 안에 바로 그때 메이가 제인의 매개체가 되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고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와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피빛으로 물든 붉은 보름달이 뜬 날 그녀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 자신이 그를 떠난 이유는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때쯤 메이가 능력을 억누르면서 제인이 혼자 고이즈미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억누르면서요. 고이즈미는 휙 돌아봤지만 제인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언제나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고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사건 이후 고이즈미는 메이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작품들이 유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아마도 제인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제인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매우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고 그의 눈에는 그녀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그와 순소에게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진심으로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된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순소 옆에 바싹 붙어서 그의 말 덕분에 자신이 잘 해냈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모두 나타나서 예상보다 일이 빨리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메이를 껴안고 늦어서 사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순소에게 가서 같은 행동을 했고 이번에는 그의 임무를 잘 수행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임무를 잘 수행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이즈미 옆에 서서 메이는 그에게서 오가이와의 약혼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하는 거야. 특히 경찰 초자연 담당부로부터. 그러자 후지타는 검을 겨누며 다음에 수상한 행동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고이즈미는 그녀에게 고백하려 했지만 순식간에 오가이가 그녀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떡과 차와 함께 자신과 파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제 소녀 만화 주간 채널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맛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쇼조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요. 멋진 남자들, 달콤한 순간들, 그리고 매콤한 드라마까지요. 저를 쇼조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최고의 쇼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선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드릴게요. 메이는 자신이 다시 과거 시대로 돌아가 그녀와 함께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친구들. 그녀는 기뻤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역사적 인물들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녀에게 남은 건 유령을 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경계하는 반 친구들뿐이었어요. 유령을 일어나자마자 발코니로 가서 꿈에 대해 생각에 잠겼어요. 꿈에 대해서요.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오가이가 그의 이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모가 그녀를 보자마자 오가이는 메이를 자신의 약혼녀라고 소개했고 그 때문에 할머니는 흥분하셨어요. 그녀는 메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오가이의 선택을 나무랐고 그에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너무 매서워서 메이는 소름이 돋았고 메이를 가리키며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숙모는 메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숙모가 떠난 후 오가이는 메이와 준소와 만나 자신이 메이를 공개적으로 약혼녀라고 선언한 것을 듣고 혼담 사진을 가지고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 말에 준소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녀가 바로 그러자 준소는 모든 걸 깨닫고 그녀가 방문객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제 자인 사건 때 오가이가 그들을 호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고모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자 오가이는 화제를 돌려 다음 달 회의에서 메이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약혼녀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오가이의 말을 잠시 이해하려던 메이는 그 의미를 깨닫자 소리쳤다. 다시 말해 순소는 관료들 때문에 즉시 반대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는 오가이에게 자기가 망신을 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메이는 준소에게 동의했지만 오가이는 괜찮을 거라고 메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침 6시까지 오가이는 목욕을 했고 메이는 발코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나눈 이전 회의를 떠올리며 코이즈미의 말을 떠올렸다. 오가이가 그녀에게 준 보호의 형태였던 약혼녀라는 명칭.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곧 마음속에 그 남자에게 방해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잠시 함께 가자고 했고 그녀는 따랐다. 잠시 후 그들은 마차를 타고 아사쿠사로 향했다. 처음에 그곳을 안다고 확인했던 메이는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북쪽이었고 오가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에게서 한 노점에서 그녀는 수십 명의 여자들이 특정 배우의 사진을 사려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정 배우의 무슨 일인지 몰라서 오가이가 그게 오토지로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가 과민 반응하게 만들었다고. 매우 인기 있는 배우였지만 안타깝게도 메이의 머릿속에는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는 그날 토키와 극장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당분간 오가이는 메이를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최신식 아이스크림을 대접했다. 얼굴에 아이스크림이 묻자 오가이가 닦아주고 먹었다. 그 행동에 메이가 당황하자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메이는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사진 부스로 데려갔다. 하지만 사진 찍는 게 당시에는 비쌌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매우 굳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구두값이 스키야키 320그릇 값이나 한다는 걸 알고는 그녀는 깜짝 놀라서 그 표정이 사진에 담겼어요.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고 그들은 오토지로의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오가이에게 그 연극이 무슨 내용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가 설명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그녀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문학적 지식에 놀란 그는 그 주제에 대해 그녀를 캐물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었고 오토지로는 어린 시절 친구이자 가족의 뜻에 따라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게 된 연인과 결국 이어지지 못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가 무대에 등장하자 여성 관객들은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를 향해 그를 보자 메이는 그가 자신을 자신의 팬으로 오해하고 함께 춤을 추자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역할을 소화했고 그중 한 대사가 메이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메이는 1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가이는 그녀가 조금 슬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연 후 그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그녀를 탑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저택 밖에서 그녀가 경험할 다양한 자극들이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그녀를 위해 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려 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 저택에 머물러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친절에 그녀는 얼굴을 붉혔고 그가 함께 최고의 점심을 먹자고 말하자 밝아졌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프 스테이크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가이는 메이가 서양식 식기류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지켜보며 칭찬했다. 그녀의 솜씨를 칭찬했다. 자신은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했습니다. 식기류가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다고
누구든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가 공식적인 자기소개를 잘 해낼 거라고 믿었고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가 서양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음식도 거리낌 없이 즐겼다는 것을 알았어요. 메이는 반박하려 했지만 오가이는 자신을 믿고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라고 말했다. 미소를 지으라고 했다. 식사를 계속하면서 메이가 그의 말대로 음식을 음미하자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 메이를 놀라게 했고 메이는 식기를 내려놓았다. 불행히도 포크는 그녀에게 다가온 나이든 여성의 머리카락에 떨어졌다. 그들의 테이블로 그 여자는 놀라지 않고 오가이에게 쾌적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오가이와 아는 사이였고 그에게 왜 그의 약혼녀로 신호를 초대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딸인 신호를. 어머니에게 불려나온 신호는 오가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공손하게. 그 여자는 메이를 보고 꼼꼼히 살펴본 후 오가이에게 물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는 꾸밈없이 메이가 자신의 약혼녀라고 말하며 신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마음속으로요. 그 여자는 메이의 혈통을 물었고 메이에게 귀족의 혈통이 없다는 것을 알자 그녀의 혈통이 낮다는 것을 알고 오가이가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마음에 이끌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들을 축하하며 메이를 비꼬듯이 예의 바른 아가씨라고 부르며 딸과 함께 떠나면서 포크를 건넸습니다. 그들이 간 후 메이는 슬퍼하는 신호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후에 저택 식탁에서 메이는 차를 따르는 동안 준소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신문을요. 그는 그녀가 생각에 잠겨 찻잔에 차를 너무 많이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끼어들어 그녀가 먹은 음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훌륭했다고 설명했지만 자신이 만난 소녀에 비해 오가이 씨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준소는 오가이가 해외 유학을 다녀온 위과대학 최연소 졸업생이며 나중에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단에서도 인정받는 오가이 같은 사람이 그녀가 자신의 약혼녀가 되는 것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소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메이가 어떤 불합리한 요구에도 맞설 만한 투지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칭찬받아서 기분 좋아. 메이는 멍하니 차를 더 쏟고는 자신이 만든 난장판을 치워야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을에 가서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키 크고 예쁜 여자가 남자에게 작업을 걸리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남자의 추파를 뿌리치고 그를 내쫓았다. 오토야코는 메이를 보고 어디서 만났는지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메이는 거침없이 자신을 여자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오토야코는 승낙하고 메이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오토야코는 메이를 서둘러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위층으로 데려가며 그녀는 방으로 안내하며 메이를 가고라자카 최고의 기생집에 환영했습니다. 기생이 무엇인지 몰랐던 메이는 위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쿄가 처음이라는 메이의 말에 오토야코는 기생이란 단순히 접대부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저 접대부일 뿐이라고. 일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메이는 그 기술을 익히면 귀족 집안 여자처럼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기술을 모두 익히면 귀족 집안 여자처럼 될 수 있을지. 오토야코는 메이가 결심만 한다면 귀족의 딸이나 일본 최고의 기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메이에게 예의 바른 여자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고 메이는 거침없이 긍정적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시작부터 오토야코는 메이에게 자기가 눈치챈 메이의 나쁜 점들을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걸음걸이, 외모, 그리고 행동거지에서 말이죠. 그녀는 메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고 메이는 거의 알몸이 되어 겁에 질렸다. 오토야코 처리 중입니다. 기모노를 벗은 메이는 거울을 보며 앉아 있었고 오토야코는 그녀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어요. 그러자 메이는 자신에게 예뻐지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오토야코는 그녀가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얌전한 여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러자 메이는 기녀에게 자신을 돌봐준 사람을 위해 아름다워져야 한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그의 곁에 있다면 이상할 거예요. 메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오토야코는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메이에게 화장을 해주었고 메이의 눈은 여전히 감긴 채로 오토야코는 입맞춤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거의 들킬 뻔해서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에게 들킬 뻔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메이가 혼자서 기모노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오토야코에게 강박증을 유발했고 오토야코는 그녀의 모든 실수를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토야코는 메이의 남자친구가 왜 그녀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메이의 포즈, 앉는 자세, 우아함을 다듬었습니다. 매의 실수마다 매를 쳤어요. 오토는 저녁 식사 중에도 매우 엄격했어요. 매가 여성스러운 식사 예절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오토는 매를 꾸짖고 올바른 방법을 설명했어요. 하루 종일 훈련을 시킨 후 오토는 매를 돌려보내며 같은 장소에서 계속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매를 배웅한 후 오토는 가발을 벗고 자신이 사실 오토지로임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 아무도 속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밤늦게 매가 저택에 도착하자 오가이가 그녀를 맞이하며 어디 갔었는지 물었어요. 간발의 차로 들킬 뻔했지만 변명을 하고 재빨리 도망쳤다. 약혼자에게서.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순소와 부딪혔고 순소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어디 갔었냐고 물었고 그녀의 입술에 묻은 루즈를 발견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루즈를 바른 거라고 말하며 그녀는 즉시 루즈를 지우고 오가이가 눈치챘을까 걱정했다. 순소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급히 그녀는 순소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대신 그는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며 그녀에게 자신의 그림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림 모델로. 어리둥절한 메이는 그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은 그를 위해 포즈를 취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벌거벗은 채로 포즈를 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자 준소는 그녀의 말을 바로잡았고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오가이가 개입하여 준소가 그녀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준소에게 그녀에게 말하는 어조를 경고하며 정중하게 부탁하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준소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오가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메이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둘러 하녀를 돕기 위해 떠났고 그것은 그가 그녀를 응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음 날 기생집에서 메이는 모든 콩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한 접시에서 다른 접시로. 그녀는 애를 먹었고 오토야코가 삼선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강아지에게 쫓기는 쿄카가 낸 소리였습니다. 오토가 그를 비웃는 동안 메이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그를 구했습니다. 그 여파를 오토가 메이에게 설명했듯이 기생집에는 남자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쿄카는 오토의 정체를 알고 반항했지만 오토는 자를 이용해 그를 잠재웠습니다. 그러자 메이는 전날부터 게이샤 예절을 배우고 있다며 오토 야코처럼 제대로 된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쿄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지만 오토는 그에게 물을 가져오겠다며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물을 늘 걱정하는 메이는 동료 타마요리가 물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변명을 하면서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약간 무시하자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빵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빵을 먹으려는 순간 그가 촛불에 빵을 굽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벽증이 있는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고 설명하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가 음식을 소독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 신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빵이 유명하고 호평받는 곳에서 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명한 곳을 알고 있다는 그녀의 애매한 대답에 그녀가 바보냐고 물었다. 앞서 말했던 그 유명한 곳을 이미 배가 고팠던 메이는 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고 그것은 쿄카로 하여금 오가이가 자신에게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동의하면서 대화 분위기는 즉시 험악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오가이가 자신이 에티켓 훈련을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쿄카는 멍하니 그의 빵에 불을 붙였다. 자신의 방이 타는 것을 보고 오토는 혼란에 가세하여 필사적으로 그가 불을 끌 수 있을 만큼 방을 무사히 구한 후 오토는 그들에게 거의 방을 태울 뻔했다며 소리를 질렀다. 거의 장소를 태울 뻔했다고. 메이는 재빨리 사과했고 쿄카는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 어쨌든 그가 처음에 불을 낸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고기를 굽는 동안 자신이 그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물었고 그것은 오토를. 야코는 그들이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러고는 저녁에 열리는 파티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처음 계획은 쿄카에게 휴식을 주고 보조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메이가 갑자기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오토의 훈련에 대한 고마움을 갚는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요청에 반대했지만 그녀의 확고한 결의를 보고 오토는 마음을 바꿔 예절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빠졌다고 생각했던 쿄카는 그 후 그들에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오토의 자리를 태우고 거의 건물을 태울 뻔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택에서 오가이가 메이의 행방을 슌소에게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오가이는 자신이 주최하는 파티에 메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 밤 늦게였죠. 정부와 재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를 그의 약혼녀로 정식 소개할 계획이었지만 그녀가 어디에도 없어서 순조가 그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와사키 도시케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발전기 이야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시케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궁금해하며 오가이는 흥미진진한 일이 파티에서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며 웃었습니다. 한편 메이와 교카는 술 따르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며 온갖 꾸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토는 그들을 향해 계속 소리를 지르며 자세를 교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오토는 메이를 파티 준비시켰고 교카는 변장을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오토의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다. 그러자 메이는 어떤 종류의 파티를 열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일본을 지지하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연회라고 들었다. 그 규모를 듣고 그녀는 긴장했지만 오토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자신이 계속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는 훈련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교카에게 오토가 가장 놀라운 여성이 아니냐고 기쁘게 물었다. 교카는 그녀의 말에 픽 웃었지만 오토는 그를 팔꿈치로 쳐 쓰러뜨리고는 그에게 행사장으로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에서 남자들이 술이 떨어지자 오토는 그 둘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메이는 코이즈미를 발견했고 코이즈미는 그녀에게 기생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대답했고 그는 그녀를 예쁘다고 하며 감탄했고 오가이가 부럽다고 말했다. 자신의 은인의 이름을 듣고 슌소는 대화에 참여했다. 그가 행사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메이는 오가이도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러자 슌소는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지만 상황을 모르는 코이즈미는 오가이에게 자신의 일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즉시 때가 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술을 요구하며 대화를 방해했고 메이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자리를 떠나야 했다. 일을 계속하려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는 그곳이 붐비는 덕분에 오가이를 만나지 않기를 바랐다. 운이 없게도 복도에서 바로 그와 마주쳤다. 하지만 오토가 재빨리 다가와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자 오가이는 오토에게 그의 제자에 대해 물었고 오토는 세련되게 그녀의 좋은 점들을 언급한 후 손님을 응대하러 그녀를 보냈다. 그녀가 떠난 후 오토는 메이를 놓칠 수 없다고 갈고 닦으면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가이는 흥분하지 않고 그에게 메이를 빼앗을 작정이냐고 물었고 오토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메이가 계속 주문을 받았지만 취객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더 많은 술을 원했습니다. 완전히 취한 한 남자는 규칙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쿄카 쪽으로 돌아섰지만 메이는 쟁반으로 그를 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준소가 메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취한 남자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들과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은 교카가 취한 남자 중 한 명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했다. 슌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메이는 그를 돕기 위해 재빨리 달려갔다. 그는 그녀를 멈추려 했고 왜 그녀가 교카를 돌보는데 그렇게 애쓰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것은 그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교카는 결벽증이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교카로부터 분리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너무 불합리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 여장 남자는 그에게 쏘아붙이며 자신이 남자임을 드러낸 후 뛰쳐나갔다. 그가 떠난 후 메이를 데려온 마술사가 자신을 테니치라고 소개하며 쇼큐사이가 등장하여 미남인 이와사키 도시케를 소개했습니다. 유명한 투자가이자 발전기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던 남자였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도시케는 마술사의 공연을 즐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그때 메이는 마술사가 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뒤에서 오토가 도시케의 뛰어난 협상력을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술사는 허공에서 낙타를 불러냈습니다. 그의 공연에 감탄한 오가이는 낙타에게 다가가 만졌고 낙타는 놀라서 술 취한 남자들을 쫓아갔습니다. 소란이 계속되는 동안 찰리는 메이에게 그녀의 모습을 보아하니 메이지 시대를 아주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름달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때 자신이 그녀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괜찮다며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니 그가 사라졌고 방 전체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술 취한 남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만행 지폐에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경호원 역할을 하는 후지타가 서 있었습니다. 유키치는 방안 사람들에게 제안할 것이 있는 토스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의 주장, 즉 전기가 그들에게 미래라는 점을 옹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기 때문에 구경꾼들과 심지어 새들까지 다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선에 닿은 새들까지 말이죠. 대부분은 전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악마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른 나라들을 앞서 나가기 위한 기술 발전의 다음 도약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스케는 유키치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결정을 물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것. 하지만 남자들은 토스케의 행동이 보기 흉하다 여겨 그의 꿈을 짓밟으려 했고 토스케의 제안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했는데도 말이죠. 유키치를 놀라게 하며 메이가 나서서 그 남자의 아이디어는 그저 어리석은 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의 남자들 앞에서 그녀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지만 여자가 할 말이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짧은 침묵 속에서 메이는 전기 덕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현재 그들이 직면한 난관들을 언급하자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즉시 모두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키치는 토스케와의 협력에 동의하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제안이 성공하자 남자들은 파티를 열기로 했고 오오토는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도록 더 많은 접대부들을 불렀습니다. 파티 중에 토스케는 메이에게 다가가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전류의 활용에 대해 얼마나 멀리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맞추며 그녀 같은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여자로 갖고 싶어 했습니다. 오오카이가 그들을 발견하고는 메이를 밖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토스케는 그런 여자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말했습니다. 그녀 같은 여자 말이죠. 다른 역사적 인물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들을 좋아했습니다. 밖에서 오가이는 메이에게 저택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 그리고 자신의 약혼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어 그녀가 오토지로 밑에서 예절을 배우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녀는 그가 왜 배우의 이름을 꺼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가이는 오토야코가 오토지로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믿기 어려워했고 그것은 그녀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오가이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알아요. 그러고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힘 말이죠. 그 말에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에 대한 답으로 오오카이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를 껴안으며 영원히 저택에 함께 있자고 말했습니다. 저택의 영원히 말이죠. 기뻐하는 소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어두운 폭풍우 치는 밤에 초카가 마귀 연못이라는 제목의 책에 쓴 것처럼 어떤 글자들이 책에서 날아나왔습니다. 흥분한 그는 시라유키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다음 날도 비는 계속 쏟아졌다. 메이는 발코니에 서서 전날 밤 오오가이와 함께했던 식사를 떠올렸다. 그가 자신을 너무 잘 대해주었기에 그녀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자 그녀는 찰리가 다음 보름달에 자신을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렸다. 한편 슌소는 계속되는 폭우와 그것이 근처에 시노바즈 연못의 수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초자연 부서가 움직이고 있다고 오오가이에게 알렸다. 갑자기 비가 그치고 해가 떴다. 그 현상을 발견한 메이는 즐거운 표정으로 슌소에게 그의 고양이, 잠시 후 두 사람은 애완동물을 찾으러 마을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메이가 고양이들이 좋아한다며 캣닙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캣닙을 땅에 늘어뜨리고 고양이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소년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가 들고 있던 캣닙을 발견하자 비둘기들은 허둥지둥 달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숨어야 하는 좁고 쫓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들로부터 시노바즈 연못 근처의 풀숲에 숨어서 포식자를 따돌리고 나서
준소는 강독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메이에게 위험하니 함께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이 떠나자 멀지 않은 곳에서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확인해보니 쿄카였습니다. 그들을 본 쿄카는 자신을 아무나로 오해했다며 결벽증 환자 특유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괴짜로요. 곧 쿄카는 그들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극 중 용의 여신이 연못으로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못으로요. 그가 작업해온 극은 마귀 연못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 곳의 센자 연못 영주를 사랑했던 시라유키 여신. 그녀의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녀를 막는 서약이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수가 나서 마을이 물속에 잠길 것입니다. 깊은 물속으로. 그녀의 깊은 고통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자장가를 불러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달래주었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붉은 달이 뜬 밤에 그녀는 비극으로 끝날까봐 쿄카의 이야기에서 도망쳤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메이는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끝낼 작정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용의 여신 없이는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메이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지. 처음에 그는 그녀가 초보자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그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 낫다고 말하며 후지타가 여신을 죽이면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메이는 오가이에게 그 사건에 대해 허락을 구했지만 그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간 것에 화가 났고 심지어 준소에게도 자신이 그녀를 보살피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쿄카를 돕고 싶다고 고집하며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그는 자신이 타마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영어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의 어설픈 대답을 듣고 나서 공식적인 업무 중에 외국 방문객들을 더 많이 만날 것이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물어서 그들이 그의 방을 나간 후 준소는 오가이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오가이만이 그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얼마 후 초자연 부서는 넘치기 시작한 연못에 담을 더 쌓았다.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 쿄카는 제 방에 남아 간청했다. 시라유키가 그와 함께 돌아왔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그는 메이가 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경우 용의 여신과 더 공감할 수 있었는데 둘의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걱정을 표현하며 쿄카와 함께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자 시라유키는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먼 곳에서 자신의 칼을 통해 영혼을 본 후지타는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뛰어올랐다. 영혼이 피했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용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분노한 그녀는 먼저 메이에게 돌진했지만 쿄카가 그녀를 밀쳐냈고 날아갔다. 그녀는 종탑을 공격했는데 자신을 많이 괴롭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쿄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후지타는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메이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메이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가 판단하기도 전에 시라유키는 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메이의 간청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이는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연못에 빠졌습니다. 어디선가 오가이가 따라와 메이를 뒤쫓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쿄카도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후지타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파도에 밀려났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메이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수영을 할 줄 몰랐지만 메이는 용의 여신에게 간청했다. 쿄카로 돌아와 달라고. 시라유키는 메이가 계속 물에 빠지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인간을 믿을 수 없었다. 가라앉는 그 순간 메이는 시라유키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했다.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놀랍게도 누군가 메이를 따라잡아 물표면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 물표면으로. 메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던 시라유키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쿄카가 자신에게 헤엄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꽉 껴안고는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의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애원했다. 여기서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며
해변에서 오가이는 숨을 헐떡이며 메이를 필사적으로 불렀다. 그녀가 깨어나자마자 그의 걱정은 가라앉았다. 그러고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자 꽉 껴안았다. 그 광경을 목격하던 후지타는 쿄카가 시라유키에게 연못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자마자 관심이 바뀌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손 안에 넣고 사랑의 힘을 목격했기에 그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랑의 힘을 보고 그녀는 즉시 말대로 했지만 공중에 떠있던 소녀는 다시 연못으로 떨어졌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의 창토끼가 그를 구해 해변으로 데려다 주었다. 메이는 모든 것을 목격했고 오가이의 품에 안겨 결과에 만족하며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메이는 온몸이 아파 깨어났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리고 집안의 남자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러자 오가이는 그녀에게 방문객이 있다고 알렸고 그녀가 보니 교카였다. 교카는 걱정스럽게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결과적으로 메이는 괜찮은 척하려 했지만 쑤시는 근육이 그렇지 않았다. 그러자 교카는 자신의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녀에게 알렸다. 궁금해진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물었지만 그는 다음 달 오토지로의 공연으로 직접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을 라이브 공연으로 말이다. 그녀는 매우 기뻤다. 그가 떠나려는 그를 배웅한 후 메이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가 그녀를 이상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정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음 달 그의 연극을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제야 그녀는 그때쯤이면 메이지 시대에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전 후지타는 사토메라는 남자에게 대결을 신청받았다. 결투를 신청한 남자였다. 상대가 귀신의 쉬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지타는 놀라서 재빨리 그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여러 눈이 달려들었지만 그는 검으로 방어했습니다. 순간 그는 여러 눈의 공격을 받았지만 검으로 막아 영혼이 그것에 달라붙어 칼날에 흡수되었다. 그 남자의 시신을 보고 후지타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신비로운 아우라를 발산하는 자신의 검을 응시했다. 다음 날 아침 오가이는 메이에게 다가올 행사에 맞춰 춤추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가 보여주겠다고 말하자마자 균형을 잃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그들을 지켜보던 준소는 검은 고양이를 찾으러 가기로 했다. 오가이가 대낮에 찾는 건 무의미하다고 만류했지만 준소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메이는 따라가기로 했다. 밖으로 나온 준소는 메이에게 왜 따라왔냐고 물었다. 그는 메이가 오가이가 아주 비싼 옷을 사준 것을 생각하면 오가이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거라고 말했다. 준소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음을 감지한 메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화가 났냐고. 하지만 그때 코이즈미가 다가와 메이에게 밝게 인사하며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메이에게 그러고는 카페에 간다고 그리고 아마 그들이 들러볼 만한 곳이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에게 같이 갈 건지 물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순소에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좋다고 했다. 셋은 그곳으로 향했고 그들 앞에서 우체통 앞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그곳으로 향했고 그들 앞에 두 명이 보였다. 사람들이 우체통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교카였기에 메이는 그에게 인사하러 다가갔다. 교카와 함께 있던 남자는 그녀를 보고 그녀가 자신의 독자 중 한 명인가 하고 생각했다. 독자일지도 몰라. 교카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메이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졌고 놀랐다. 그녀가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라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요 오자키라는 이름을 듣고 그의 작품 중 하나인 황금 악마를 떠올렸고 최근에 공연된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고요는 즉시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고 매력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그녀에게 구애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는 이미 그와 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고요. 준소도 그녀가 전에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고 이 때문에 고요는 그녀를 인기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하려 했지만 교코는 그에게 마가미를 상기시키며 소리를 질렀다. 그의 마가미를. 그 남자는 화가 나서 그에게 반박했다. 뒤로 물러서던 교코는 우연히 강아지를 밟았고 강아지는 놀라서 그를 쫓았다. 메이는 재빨리 도와주러 따라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녀를 따라갔다. 교코는 오토가 나타날 줄 몰랐는데 그는 오토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황급히 그의 몸을 스쳤다. 그가 두려움에 움츠러들자 메이는 강아지를 진정시켰다. 그러자 오토는 그녀에게 다가가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오가이 씨가 걱정할까 봐 기생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녀를 차에 초대하기로 했지만 고이즈미와 순소는 자기들이 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카페에 갈 예정이었기에 그는 교카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 제안을 좋아한 메이는 동의했고 그들은 모두 그곳으로 갔습니다. 일행은 창문 너머로 후지타가 요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칼을 던지며 불법 침입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고이즈미가 자신의 집을 카페라고 말하며 그들을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후지타에게 부비적거렸습니다. 그러자 코이즈미는 메이에게 카페에 고양이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것이 그녀가 찾는 고양이를 찾는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지타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슌소의 그림에서 탈출한 검은 고양이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메이는 확인했지만 그것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메이는 확인했지만 그것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메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다른 영혼들과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효카로부터 최근에 그녀의 능력에 대해 들은 오토는 그에게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카가 후지타의 집을 조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극작가는 먼지 한 톨 없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매우 깨끗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고이즈미는 즉시 그의 절친이 부지런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후지타에게 후지타고로 스페셜을 만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메이의 배고픈 소리가 들리자 그는 동의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들은 요리 준비를 돕기로 결정했고 느긋한 태도의 후지타는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밖에서 메이는 고양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순소는 자신의 고양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바로 앞에 유니폼을 입은 오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쿄도 경찰본부에 볼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후지타가 근무 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고 다른 남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오가이는 파티라도 하는 건가 싶어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습니다. 안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식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메이에게 음식과 술을 권했지만 오가이가 그들을 제지하며 자신의 약혼녀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질투하는 것을 보고 고이즈미는 그에게 호랑이 3마리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메이에게 먹이를 줄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가이가 승낙했고 남자들은 일어서서 결투를 시작했다. 결투가 진행되는 동안 메이는 준소에게 술을 따라주었고 준소는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후지타는 설거지를 하러 가면서 자신의 검에 들어온 귀신을 저주하며 그 검을 사용해 다른 귀신들을 죽일 것을 맹세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둠 속으로 뛰어들더라도 말이다. 그는 메이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제안하며 갑자기 생각에서 벗어났다. 설거지를.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메이는 완고한 성격의 소녀였기에 그를 도왔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보지 못하는 귀신들이 그의 검에 비치는 이유를 물었다. 그냥 귀신이 들렸던 걸 다시 만들었다고만 대답했어요. 귀신이 들린 후에 말이죠. 그러다 그녀의 실 하나가 풀어진 걸 보고는 깁는 걸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가 고치는 동안 메이는 그가 마치 어머니 같다고 말했어요. 화제를 돌려 후지타는 갑자기 그녀에게 초자연 수사대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위험한 귀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녀는 그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지만 어떤 귀신도 진정으로 악하지 않다고 믿었기에 그를 알아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며 거절했어요. 갑자기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의 친구가 부르는 걸 기억해냈어요. 그녀는 거의 쓰러졌지만 후지타가 잡았다. 그녀가 좀 피곤하다고 그에게 설명한 후 그는 그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때 부엌 문이 콱 열리며 그들을 발견한 코이즈미가 일어난 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 그는 메이를 얻기 위해 교활한 수단을 쓴 후지타를 더러운 경찰이라고 불렀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오가이에 관해서는 그는 계속 벽을 쿡쿡 찌르며 그들을 옹호하고 메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것뿐이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인 후 모두 부엌을 나와서 순소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응접실로 갔다.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후지타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고 자신의 복도로 갔다. 하지만 오오카이는 그와 함께 앉아 음료를 권했다. 그는 왜 그렇게 메이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물었고 후지타는 그녀가 자신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거절했어. 그러자 오오카이는 그녀를 특별한 소녀라고 부르며 이런 밤이 생기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때 후지타조차도 파티가 싫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며칠 후 오가이는 글을 계속 썼지만 발코니에서 달을 바라보는 메이를 보았습니다.
발코니에서 그는 최근 그녀가 왜 그러는지 궁금했고 그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그는 책상 위의 종이들을 바라보며 그녀를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야기를 완성해서 마침내 그녀에게 제대로 마주할 수 있도록 그녀는 반달을 바라보며 곧 보름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름달을 기다렸던 것을 떠올렸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오오가이 곁에 영원히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들어가자 호기심에 오오가이의 서재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소가 방에서 나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그녀는 후미와 부딪히고 서둘러 자신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루 종일 오오가이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메이는 6시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했다. 오오가이가 이 시간에 목욕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녀는 이게 최선일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그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방을 나와 슌소의 서재로 갔고 거의 다시 후미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녀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그는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습니다. 후미는 그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었고 식탁에서 메이는 왜 오오가이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며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오오가이가 소설을 쓰느라 바빠서 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우울해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지만 슌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놀랍게도 오오가이가 식탁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녀의 기분이 좋아졌고 그녀는 그에게 그가 쓰고 있는 소설에 대해 기쁘게 물었다. 그것이 로맨스 소설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더욱 빠져들었고 심지어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애매하게 대답했고 식사를 마치며 그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사 후 그녀는 후미와 함께 집 청소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고등학교 로맨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혼란스러워하는 하녀는 생소한 이야기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자 메이는 오가이가 얼마나 더 글을 쓸지 물었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다. 메이는 그가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는데 한낮이었기에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가 나간 후 그녀는 저택 현관에서 큰 탕탕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보라색 머리의 남자가 그곳에 익숙한 듯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러고는 자신을 오오가이의 맹우인 텐신 오카쿠라라고 소개하며 지지의 표시로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시끄러운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순소가 나타나 익숙한 얼굴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메이는 그 시끄러운 남자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으려 했는데 그녀의 약혼자가 소설을 쓰고 있었다. 텐신에게 알리자 그는 흥분하며 그것이 로맨스 소설인지 물었다. 낯선 땅을 여행 중 만난 아름다운 여인과 젊은 남자의 이야기였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텐신은 고이즈미보다 훨씬 더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오오가이를 방에서 끌어낸 뒤 그에게 달려가 언제 일을 끝낼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소가 끼어들려 했지만 최근 작품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순소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이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그는 선물을 순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있어요. 어리둥절한 메이는 그가 누구냐고 물었고 슌소는 그 남자가 마침 자기 미술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오가이에 대해서는 텐신은 그의 술친구였어요. 목욕통을 들고 있는 그를 보고 메이는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가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하자 메이는 그가 최근에 목욕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랬어요. 그는 잊었다며 고맙다고 말하고 서재로 돌아갔어요. 방으로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행운을 빌었어요. 방에서 그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밤 늦게 메이가 침대에 누워 오가이가 소설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보름달이 곧 뜰 것이기 때문에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곧 보름달이 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낯선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건네왔기에 그녀는 충동적으로 그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일이 끝나고 나서야 그가 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재빨리 사과했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하자 그는 보름달이 곧 뜰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를 자신의 시대에 돌려보내는 것이 그의 일이었으므로 그는 그녀에게 진행 상황을 전하러 왔다. 보고서
놀랍게도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오가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오가이와 함께. 그 소식은 그에게 번개처럼 떨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고 그녀가 원한다면 남아있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한다면 말이죠.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심임을 알자 그녀는 소원을 들어준 그를 껴안고 고마워했습니다. 소원을 이뤄준 것에 대해 그는 그녀가 오가이를 만난 것을 기뻐했고 언제든지 그녀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어. 그녀와의 일을 마치고 그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그의 모습은 달로 날아갔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그의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편 오가이는 다시 한번 그녀가 달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보름달 밤에 갑자기 나타났듯이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질까 궁금해했다.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는 이야기를 끝내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글쓰기를 시작했다. 펜으로 몇 자 적어내려가던 중 그는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 모습을 응시하며 그는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앨리스라고 불렀어요. 오오가이는 그녀가 글을 쓰게 해주지 않아서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는지 물었어요. 그녀가 손을 치우지 않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곧 메이가 보름달 밤처럼 와서 갔던 것처럼 떠날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보름달 밤처럼. 다음날 메이는 고양이와 놀면서 그 고양이가 자신들이 찾는 검은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었어요. 찾고 있던 검은 고양이가. 그러자 준소는 고양이가 메이의 말을 알아듣는지 물었고 메이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찰리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오오가이를 계속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오가이를. 갑자기 그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과자를 사러 갈 건지 물었다. 그와 함께. 그녀는 즉시 동의했지만 슌소는 따라오지 않았다. 마차 안에서 오가이가 슌소가 왜 함께 가지 않았는지 그녀에게 물었고 그녀는 그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다고 말했다. 출발하기 전에 슌소는 오가이가 곁에 있을 때만 그녀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는 것을. 그곳에서 메이는 과자를 즐겼다. 그녀는 그에게 소설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그의 우울한 모습을 보고 즉시 사과했다. 그러다 말을 돌리려 했지만 무심코 쿄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희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에 오가이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기분을 추스르고 그녀에게 콩국을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콩국 맛을 음미하는 동안 오가이는 갑자기 글쓰기를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물었고 그는 그냥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지금 자신과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뻤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작품을 읽고 싶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은 글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중에 조용히 가게를 나섰고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가이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글쓰기를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그가 계속해서 글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순소가 나와서 그녀가 오가이에게 중도에 포기하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말에도 오가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며 순소는 그녀에게 오가이가 작업 중인 소설이 그와 그의 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독일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근무 환경 때문에 그녀와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관계를 정리해야 했죠. 그는 오가이가 아직도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메이는 그가 왜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준소는 그것이 그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오가이는 메이를 마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과거와 맞서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메이는 매우 슬퍼하며 오가이의 방으로 갔어요. 그녀는 들어가기를 주저했고 마침내 들어갔을 때 오가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의 서재에서 산들바람이 그의 미완성된 작업을 날려 책상 위에 흩뿌렸어요. 바닥에. 그러고는 그의 펜으로 쓴 종이를 집어 제목을 보았다. 춤추는 소녀. 즉시 그녀는 화가 나서 저택에서 그를 찾기 시작했다. 건물 밖에서 그녀는 후미를 만났는데 후미는 오가이가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았지만 자신의 인사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이는 재빨리 후미에게 감사를 표하고 오가이가 간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와 닮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마을 속으로 달아났다. 알고 보니 그가 아니었다. 절박하게 오가이를 부르며 메이는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슌소가 그녀를 잡았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슬프게도 자신의 완강한 부탁으로 그를 쫓아냈다. 슌소는 오가이가 그보다 강하다고 믿었기에 그녀의 말을 반박했다. 메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통받는 것을. 그녀의 행동에 슌소는 그녀를 아주 꽉 껴안으며 그녀가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슬퍼하는 것을. 감동적인 포옹 후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했다. 괜찮다고. 그런데 그녀는 다시 뛰기 시작했고 행복했던 표정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슌소는 자신이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지만 눈꼬리로는 그는 강둑에서 나무에 기대 서 있는 오가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이에게 알렸습니다. 강둑에서 오가이는 시가를 꺼내 피우며 앨리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자신의 심장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그는 자신이 글쓰기를 멈추면 그녀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고.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쓰러지며 말을 고쳐 자신은 글을 쓸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마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절망하자 메이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팔을 벌리고 그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를 껴안으며. 하지만 그는 손바닥을 내밀어 거리를 두고 그런 모습을 보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그런 상태의 자신을.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으며 그가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무리 슬픈 이야기라도 그의 이야기를 읽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글을 쓸 수 없다고 답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있다고. 그가 그토록 힘들게 고생하며 써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계속할 수 없다면 자신과 함께 그곳에서 벗어나자고. 온천 같은 좋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마침내 그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기대어 함께 있어달라고 애원했어요. 영원히. 그 대신 그녀는 그를 껴안고 언제나 그의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펜을 건네주었고 그가 펜을 집으려 하자 엘리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미소를 지은 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설 작업을 계속했고 메이는 발코니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발코니에. 다음 날 그는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나타나 그녀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슌소는 메이의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을 돕겠다는 결의를 기억하며 빠진 부분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검은 고양이를 찾도록 돕겠다는 결의를 기억하며. 하지만 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택에서 오가이는 메이, 후미, 그리고 준소에게 아름다운 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메이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오가이는 메이가 다가오는 행사에서 그 드레스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가오는 행사에 입을 옷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준소에게 다시 물었지만 흐릿한 시야 때문에 그는 그냥 좋다고 했어요. 그냥 흐름에 맡겼어요. 좋다고 했죠. 그들은 즉시 메이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고 오가이가 준소에게 측정에 도움이 될 테이프를 건네주자 준소는 그것을 잡지 못했어요. 준소는 그들이 정확하게 재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고 그 말에 오가이는 누군가를 불렀어요. 베테랑 재봉사. 그들은 메이를 따라오라고 안내했지만 메이가 떠나기 전에 오가이가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자신의 약혼녀라고 불렀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준소의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부엌에서 후미는 준소가 자신의 부통을 부엌 용기로 바꿔놓은 것을 알아채고 메이에게 알렸다. 그러자 메이는 곧바로 준소에게 가져다 주겠다며 그의 학교 이름을 물었다. 그것은 누아노에 있는 도쿄 예술학교였다. 그녀는 점심도 먹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 준소의 교실에서는 자습 시간이었고 학생들은 과제를 받았다. 숨을 쉬려고. 이해가 안 돼요. 타이켄이라는 학생이 친구 슌소를 불렀는데 그때 슌소가 가다랑어를 가지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학생들도 듣게 되었고 모두 슌소를 놀렸습니다. 그가 풀이 죽은 것을 알아차리고 타이켄은 슌소에게 자신의 그림 도구를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슌소를 발견한 메이는 기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들은 헐떡이며 슌소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수업에서 끌어내 건물 밖으로 달렸다. 마침내 단둘이 남게 되자 그는 그녀에게 왜 왔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집에 두고 온 부통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귀찮은 존재가 아닌가 싶어 그는 그것이 필요 없냐고 물었고 반 친구들에게 그의 여자친구라고 불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며 그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때 타이켄이 나타나 순소에게 자신을 그녀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순소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메이도 그랬지만 순소 씨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그러자 타이켄 씨가 농담으로 메이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순소 씨에게 아침에 나눴던 이야기를 상기시켰어요.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말이죠. 알고 보니 순소 씨는 아침에 했던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전시회와 미술계에 혁명을 일으킬 그들의 계획에 관한 것이었어요. 타이켄 씨는 자신이 그림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말하고 순소 씨에게 검은 고양이 그림에 대해 물었어요. 순소 씨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전시회에 제때 작품을 출품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고백했어요. 전시회에 맞춰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던 중 순소 씨는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림. 다이켄은 슌소의 최근 행동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시력이 나빠졌다는 것을요. 메이는 전혀 몰랐기에 놀랐습니다. 다이켄은 슌소를 나무라며 수술로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포기한 거냐며 소리치며 말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대답이 없자 다이켄은 화가 나서 자신이 전시회에서 우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후에 메이는 슌소에게 병원에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망설였습니다. 수술이 성공해서 시력이 회복될 거라는 보장이 없었고 수술이 실패하면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모든 그림을 바람에 날리며 자신에게는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모든 그림을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고 조용히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보는 어둠이 흐릿한 시력보다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색깔도 모양도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눈을 감으니 검은 고양이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게 보였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물었어요. 그런 식으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둠을 받아들이자 메이의 목소리와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는 항상 너무 밝게 빛났거든요. 사실 그는 어둠이 무서웠지만 그것과 화해했어요. 갑자기 메이가 그를 불렀고 그가 버린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더러운 상태였지만 그녀가 구해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걸 상기시켜주며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것을 천천히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항상 그녀를 그려보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그녀의 피부, 과일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을, 그녀의 길고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그는 항상 빗속의 그녀를 존경했다. 그러고는 그녀를 껴안으며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녀는 검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고양이는 달아났고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가면서 저택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의 작업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림 속에서 다시 검은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러고는 그림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집에. 잠시 후 오가이가 와서 완성된 작품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준소의 완성을 칭찬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불렀고 그의 눈빛을 보고 준소를 껴안았습니다. 오가이는 메이에게 모든 것을 고친 마법의 종류를 물었지만 그녀는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작품으로 시선을 돌렸고 아름다운 고양이를 칭찬하며 달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지만 오가이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메이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작은 골동품 가게에서 살았는데 많은 귀신 친구들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귀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 소리를 없앴다. 그녀는 항상 소통하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반 친구가 그녀에게 다가오자 그 감정이 그리웠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찰리를 만났다. 그녀에게 모든 것이 바뀌었고 지금까지의 만남들이 진정한 자신을 알게 해주었어요. 만약 같은 반 친구가 다시 연락한다면 대답이 다를 거라고 했어요. 침대에 앉아 찰리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의 목소리를 기억해냈어요. 그는 옥상에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그녀와 그녀의 선택, 메이즈의 영원히 남기로 한 선택을 기뻐한다고. 그리고 다음 날이 보름달 밤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지금 그녀는 그에게 부탁할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기 전에
후미가 문을 두드리며 그녀에게 알렸어요. 오가이 씨가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그와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드레스가 완성되어 기분 좋게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드레스를 건네주자 그녀는 드레스에 감탄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그는 그녀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드레스를 입어 봐도 되는지 물었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녀가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며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미에게 그녀가 드레스를 입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간 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곧 돌아왔고 그 옷을 너무나도 멋지게 소화했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그녀를 칭찬한 후 함께 춤을 추자고 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아하게 춤을 추었지만 슌소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가이는 그녀를 칭찬하며 다가오는 파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메이는 자신이 만났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났던 장소들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곳곳을 해질 무렵 오가이는 그녀의 방문 앞에 와서 외무대신을 만나러 로쿠메이칸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대신께 인사드리러. 그리고 그는 그녀가 준비되면 로쿠메이칸까지 태워다 줄 특별 마차를 준비해두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롱메콘에서 역사학자들은 오가이를 만나 그의 약혼녀를 찾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녀는 조금 늦게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오가이는 메이가 그들을 모두 감명시켰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갑자기 순소가 그녀에게 그의 관심을 돌렸고 후지타는 그녀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즉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오가이에게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오가이에게는 그녀는 오늘 밤 떠날 것입니다. 고이즈미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옷차림을 칭찬한 후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오가이가 그녀를 보고 돌아섰다. 하지만 순소가 그를 불러 세우려 하자 후지타가 그를 막았다. 그는 메이를 돌아보며 고이즈미가 그녀의 중재에 감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와 춤을 마친 후 그는 그녀를 토스케에게 넘겼고 토스케는 그녀의 정기 관련 꿈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다음 파트너는 오토지로였고 그는 그녀가 예의 바른 숙녀라고 칭찬했다. 그 다음에는 쿄카가 그녀와 춤을 췄는데 그는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라 그녀는 놀랐다.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후 그녀를 후지타에게 넘겼다. 춤을 추면서 그는 그녀에게 앞만 보고 자신을 잘 챙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입구에서 준소를 만났다. 그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던 적이 있다며 그래야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가이가 처음 그녀를 만났던 공원에 있다고. 그곳으로 가서 만나라고 말했다. 마치 그의 말이 그녀를 밀어내는 듯 그녀는 공원으로 달려갔고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공원에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메이지 시대에 처음 왔을 때와는 다소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오가이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왔는지 물었고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는 그녀에게 남아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가서 일을 마무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라고 말이죠. 그는 그녀가 처음 왔을 때의 그녀보다 더 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말이죠. 그러자 메이는 그를 껴안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소중한 작은 다람쥐라고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고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 작별 인사를 했지만 중간에 멈춰서서 다시 달려왔다. 그에게 키스하려고 뛰어올랐다. 잠시 후 그녀는 찰리에게 말했고 그는 그녀가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그녀의 표정이 아주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 덕분에 항상 보호받았다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가 셋에서 하나까지 카운트다운을 했다. 그러자 그는 손가락을 튕겼고 그녀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간 후 그는 그것이 자신의 마술의 피날레였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도 사라졌고 그녀의 휴대폰 파우치에 달린 여우 장식이 금이 갔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집에 있음을 알아챘고 멋진 그녀가 함께했던 남자들이 한 역사적 업적들. 나중에 그녀는 반 친구들 뒤를 따라 걸으며 그들이 TV에서 본 디저트에 대해 수다 떠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말 먹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 디저트. 그들 중에서 전에 그녀에게 다가왔던 친구가 다시 말을 걸며 함께할 건지 물었다. 같이 가고 싶냐고. 지난번과 달리 메이는 주저하지 않고 함께하기로 했다. 그녀는 곧 그룹에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밤늦도록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늦도록. 한편 메이지에서
순소는 오가이에게 메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물었다. 오가이는 그럴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가 외로울까봐 술 가지고 그 집에 파티하러 왔어요. 외로울까 봐서요. 아, 저는 그녀가 오가이랑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결국 이 드라마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은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